저는 올해 59세, 이름은 최은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낯설지만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고 마음이 내키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자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25해가 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제 꿈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시간이 흐르자 그 자유가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명절날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볼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떠들썩한 가족 예능이 흘러나오는데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작은 싸움들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생계를 위해 작은 그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에 의존해 살던 제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학생이 제 그림을 보고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완성된 그림을 보며 만족해하는 표정은 제 일상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곳이 없었다면 저는 더 일찍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공방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까지. 그들과 붓을 나누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와서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전 남편 김재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인상이 반듯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는 달리 조용히 앉아서 진지하게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듯한 태도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그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이야기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은지 씨 참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방도 운영하시고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로 성공했지만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메말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더욱 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공방 근처까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의 배려가 오랜만에 제 삶 속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기대게 되었고 어느새 그가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심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직접 약을 가져다 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습니다. 공방에 새로운 그림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며칠 뒤 최고급 재료를 사다 주었습니다. 은지 씨 같은 실력 있는 분에게는 좋은 도구가 필요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아이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큰딸은 35, 작은딸은 32이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길 바란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그의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늘 저를 배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으니까 힘든 건 내려놔요. 그의 말은 저를 안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흔들리게 했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버티며 살아온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나가서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미술관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색감을 조금 더 살리면 어떨까요? 같은 말들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지 씨,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 순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큰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해.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의사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사해 볼까요? 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이 너무 깊었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위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커다란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식 당일 딸들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몇 명 와주었는데 은지야,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면서도 어딘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우려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겼고 저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의 집이었는데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인데 따로 관리할 필요 있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는 투자를 해서 더 불려놓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생활비도 그가 주는 만큼만 쓸 수 있었고 제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의사인데 돈 관리 정도 못하겠어? 공방 운영도 반대했습니다. 수입도 적은데 뭐하러 고생해? 그냥 쉬어. 내가 책임질게.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공방은 제 삶의 의미였는데 그것을 빼앗기니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부인이 일하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차단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모여?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듣고 와서 기분만 상하지. 처음에는 질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결혼을 질투해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야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의 일상은 줄어들었고 그의 그림자 속에 갇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2달쯤 됐을 때 그는 제 휴대폰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요즘 해킹이 많다고 하니까 보안이 좋은 폰으로 바꿔. 내가 설정해 줄게. 보안을 이유로 내밀었지만 그 휴대폰은 사실상 감시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면 연결이 잘 안 됐고 친구 연락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따져 묻는 게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려 하면 왜 혼자 가야 해? 나 없으면 위험하다며 막았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해야 해라는 그의 말에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집 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노크를 했고 전화가 오면 누구인지 꼭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라는 말로 정당화했지만 저는 점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부인 건강 관리 못하겠어? 라며 웃었지만 저는 마치 환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들 좀 만나고 싶어. 그러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림 공방도 적자였잖아. 친구들은 널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모든 노력과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진 빚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추심 업체에서 온 독촉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제 통장을 가져갔는지, 왜 공방을 그만두게 했는지, 왜 친구들과 연락을 끊게 했는지. 그는 저를 지켜주려던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고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그까짓 빚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넌 걱정하지 마. 제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줄에 불과했다는 걸요. 며칠 뒤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몰래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저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잠시 머리를 식혀. 저는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간 사이 이웃집 전화를 빌려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딸은 여성단체와 연결해 주었고 법률 상담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상황이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지방 학회로 출장을 간 날 저는 경찰과 함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이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거실도 넓은 침실도 모두 저를 가두던 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비난했고 제가 먼저 바람을 폈다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증명하기 어려워요.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제 편에 서서 증언해 주었고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정신적 학대의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이혼이 성사되었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빚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빚이 넘어올 뻔했지만 다행히 변호사가 막아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공방을 열었습니다. 딸들이 보증금을 도와주어서 작은 공간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는 전보다 작지만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삽니다. 첫날 다시 붓을 들었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캔버스에 첫 번째 색을 칠하는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방에는 저처럼 상처를 겪은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경제적 학대를 당한 할머니까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라고 말해주면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봅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혼자라는 현실도 무겁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따라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할 때 열리는 거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친구와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압니다. 딸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처음에 반대한 것 때문에 미안해요.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딸들에게 저는 답합니다. 괜찮다. 엄마도 배웠어. 이제는 누구의 말이든 더 신중하게 들을 거야. 거울 앞에 선 저는 제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이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상처를 입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